돈은 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지려면 편안해지십니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 옥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생각하는 시간, 옥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꼬박꼬박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저만 방해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방해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명 시리 누님을 비롯하여 근혜 누님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녹음실에만 앉아있게 하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거기를 좀 쫓아다니느라고 몇 주 동안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빴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특징 안에서 재테크라는 게, 경제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자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스스로에게 회의가 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기 힘든 경제 상황을 몰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한들 저 뒤에 계신 분이 일명 비선 실세들에 의해 노란하고 있고 정책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에 또 기본적으로 엊그저께 청문회 있었습니다. 재벌들의 힘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저를 기운 빠지게 했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경제라는 게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미시라고 하면 개인한테 맞춰져 있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미시라면요, 거시라는 것은 이런 개개인의 국민들이 모여서 커져 있는 거대한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의, 우리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판단일 겁니다. 거시가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 내지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건전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미시적인 부분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마이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지난번 횟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그리고 지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될지 지식이 될지 몰라서 무얼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하느라 또 빨리 녹음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미시와 거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나라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돈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나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다지만 나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일명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나한테 돈 잘 주는데, 나라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영애님, 우리 공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권력자들은
그 돈의 중요함을 더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명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공직자가 뇌물을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와요. 이건 내 개인의 문제죠. 근데 좀 크게 살펴보면 그 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회사가 줬겠죠? 그럼 그 회사는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회사의 장부에 누구한테 100만 원 줬습니다라고 남길까요? 안 남기겠죠. 어떻게 만들어진 100만 원일까요? 일명 빼돌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 회사가 번 돈의 일부가 그런 형태로 돌아가야겠죠. 그럼 100만 원이라는 뇌물을 주기 위해서 이 회사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했으며 그 돈을 벌기 위해 매출은 얼마를 일으켜야 했을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돈 1,000만 원은 벌어야 100만 원을 뇌물로 줬을 것이고 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선 얼추 봐도 5천에서 1억 정도의 매출은 따로 가지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주머니에 들어간 100만 원 때문에 1억 정도의 돈이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사람만 그 1억 정도의 돈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익을 내고 뇌물을 줬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뇌물을 줄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가 있었을 것이고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처럼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노력과 준비를 했을 겁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시안을 만들고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하면서 했는데 실력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이유 때문에 날렸죠. 그 회사는 거기에 들인 공을 고스란히 날린 셈입니다. 이게 뇌물의 폐해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의 10배, 100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최순실이 뇌물을 얼마를 받았다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영애님한테 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도 마찬가지 숫자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몇백억짜리 재단을 만들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 일이 벌어진 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 돈들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금이 흐트러졌다면 정말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고요. 재벌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재벌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또 다른 활동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내 돈 100만 원이 아니라 내 돈 100만 원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주머니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예산안을 하는데 쪽지 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라의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국회의원들 몇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생기고 그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 호텔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것 좀 해줘봐, 우리 지역구에 이 돈을 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쪽지를 써서 동료 의원에게 갖다 주는 것, 이것을 쪽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됐다고 합니다. 400조 원 넘는, 이건 정말 슈퍼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내년에 정부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 안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예산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순실 예산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몇몇 지역구 의원들은 또 쪽지 예산을 날렸습니다. 이 쪽지 예산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에 어느 동네에 무슨 좋은 건물이 하나 생긴대요. 그게 그 지방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보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이루어진 다음을 추적을 해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백억을 들인 그 돈이 수백억을 들여서 무언가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관, 구미 쪽 이런 곳에 뭐 300억짜리, 600억짜리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으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몇 년간은 또 관련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비, 유지비, 보수비 들어갑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틈엔가 스리슬쩍 그 예산이 중단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럼 그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원을 받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 어떤 조직이 생기고 수장이 생깁니다. 그 수장은 그 예산을 따온 사람이 거의 낙하산식으로 꽂아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곳,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 근처에 그렇게 해서 폭탄 예산, 쪽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무언가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요. 공무원 욕을 합니다. 그 공무원들 책상 한번 봐보십시오.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의 책상 한번 봐보십시오. 되게 오랫동안 써왔고 낡은 집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간 게 아니에요. 멋지게 지은 건물에 휑한 사무실에 그리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 그런 곳에 멋진 건물 하나 지어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사람도 드나들지 않고 조용히 파묻혀집니다. 기념관, 박물관 뭐 이런 곳들 중에서 나라 예산을 받지 못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인, 아니면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국민의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그것이 어딘가로 갔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 올해 제가 얼마를 따와서 얼마가 우리 마을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몇백억 벌어왔습니다라고 하는 일부 몇몇 의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자꾸 미시와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미시적인 부분은 우리 가게, 내 주머니를 우선시합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나중에 내 주머니엔 어떤 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또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채권 투자도 그렇고 심지어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 또한 이러한 거시 경제와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그냥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노동을 하는 셈이고 그에 대한 보람을 찾기는 어렵고 적게나마 들어오는 월급에 만족하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 완벽한 소시민, 좋은 뜻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완벽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큰 틀을 바꾸게 되고 그 틀이 바뀐 거가 언젠가는 우리 주머니로 돌아온다라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우리 영애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게 과거의 추억에 의해서 아니면 단순한 나의 용돈벌이를 위해서 보수 집회나고 이런 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는 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 12월 8일, 내일이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우리의 거시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 말씀들 하세요. 탄핵하고 뭐 예를 들어 즉각하야하고 뭐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냐. 혼란스럽다 한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어느 나라도 한국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군가 보장을 안 해주니까요.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보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하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게 분명해지죠. 근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난감합니다. 내려간다. 차라리 뭐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지금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우리도 아마 올릴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올릴 수 있겠냐?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수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느냐? 자, 여기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올리는 게 자영업자가 살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많죠. 가계부채는 다 이자가 붙어 있겠죠. 금리가 올랐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 돈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소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저 위에 저 고가 제품들을 취급하시고 돈이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은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근데 또 이분들은 또 얼마 전에 철퇴를 맞았죠. 김영란법이라는 것 때문에 뭐 1인분에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음식이 점점 이제 안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3만 원, 5만 원 넘어가는 한정식 집들은 슬슬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예 고가로 넘어가서 1인분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음식들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중간대에 있는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는 접대비로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음식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다. 뭐 그래서 여기에 조절이 생겼다 하는 부분들도 감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미국은 올라가는 게 분명한데 우리나라는 따라 올라갈 것이냐 잘은 모르겠다. 근데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건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올리겠다. 그때 가서 올린다고 해서 욕먹기 싫으니 지금부터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올리겠다가 돼버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현재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중반대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지금은 슬슬 올라가서 이제 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집을 사실 때까지만 해도 1억 빌리면 한 달에 25만 원쯤 내면 충분히 이자가 되는 거네 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새로 누군가가 1억 정도를 빌리면 40만 원 넘게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무섭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이 금리라는 건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내고 그걸 결정을 하죠. 올리는 퍼센트도 1%씩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라서 올립니다. 잘라서 4분의 1 쿼터 0.25%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단위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그 사이에 금융시장에 혼돈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하나 또 크게 움직이는 게 여기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 100억을 모아야 되는 채권이 있어서 이걸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예전엔 금리 3%로 발행을 해도 누군가가 사줬는데 내가 1년 지나 3억 더 줄 테니까 지금 100억 나한테 줄 사람 하면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5억 줄게. 6억 줄게. 이래야 이제 이 채권이 팔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아니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채권을 투자하면 되겠네라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이거 100억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채권 100억짜리를 사겠다. 뭐 이거 말은 되죠. 얼마 전에 산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갔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금리가 뭐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무조건 돈을 번다. 채권 펀드에 돈을 넣어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채권 펀드가 돈을 번다라는 사실은 어떤 게 되냐면 채권이라는 게 재밌어요. 오늘 제가 2% 금리의 채권 10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들고 있다고 해요. 내 돈 100억은 나갔습니다. 나는 1년 후에 2억을 받을 권리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내일 채권 5%짜리가 누군가가 발행을 했어요. 그럼 저거 사야 되죠. 좋은 거니까 사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 100억이 없어요. 지금 100억을 받을 수 있는 1년 후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권리를 팔아야겠죠. 누군가에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 돈으로 저 5%짜리 채권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내가 판다고 하면 누가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왜? 아니 다 그걸 사야죠. 내일 발행되는 그 채권을 사야지 오늘 지금 나와 있는 2%짜리 채권을 왜 사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싸게 파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2%짜리인데 내가 1% 손해볼 테니까 네가 좀 갖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이 팔립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는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걸 팔아야 됩니다. 거꾸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대가 됩니다. 5%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나오는 거는 뭐 3%,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이 5%짜리를 살려고 하겠죠. 비싼 값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값에 살려고 하겠죠. 이럴 때가 되면 나는 수익이 생깁니다. 펀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펀드, 채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개의 채권을 한꺼번에 들고 있고 이 채권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내는 것이 채권 펀드 매니저들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정이 생기고 나면 채권의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 6주간의 6번의 집회가 있었으니까 6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채권의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0%가 아니라 그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극복이 될 것 같냐? 아닙니다. 한동안 더 어려울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채권이 계속 팔려는 사람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안 사줍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좋지 않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질 거라는 신호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은 현재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 슬슬 소비 그만하고 저금을 해라. 그리고 저금을 해주면 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너희들은 수익이 생길 것이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돈을 빌려갈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도 왜 한국에 투자하냐? 금리가 좋아질 미국으로 옮겨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막아야 되니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아니야, 꼭 굳이 미국 갈 필요 없어. 우리도 금리 올려줄게. 너 수익 내줄게. 좀 있어봐. 라고 하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현재 우리 채권들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일단 방향성이 좀 잡혔어요. 안 좋아졌다? 미국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한동안 채권 펀드의 수익률은 바닥을 기거나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채권 펀드를 들고 계신다면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 큰 회사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당장은 방향성이 잡힌 채권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봅시다. 그렇게 해서 미시보다 거시가 내 주머니보다 나라의 경제가 정책이 바뀜으로써 미래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광화문 길바닥에 보내고 있는 시간과 노력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 경제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이 투자가 빛을 발하면 우리 또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러한 거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으며 앞으로 내가 내 후손이 어떻게 망해갈 것인지를 한 번만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보수적인 팁으로는 채권은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이 뭐 내가 직접 채권을 사고 있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팔죠? 라고 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변액연금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펀드가 있으실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채권형이라고 돼 있으면 채권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류의 펀드들은 수익이 한동안 계속 낮아지거나 뭐 아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지금 현재 수익률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파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더 자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욱 대표였습니다.